미군 부대에서 미군 여성들에게 동양인 멍청이라며 무시당하던 한국 장교. 그러나 어느 순간 그가 모든 미군 여성들을 전원 임신시키고 전원 출산까지 겪게 되는 감동과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평택의 하늘은 낯설었다. 김민준 대위가 나고 자란 서울의 하늘과는 다른 더 넓고 황량한 푸르름이었다. 활주로에 내리자마자 폐부를 찌르는 것은 아스팔트의 열기와 이국적인 소음의 혼합물이었다. 거대한 수송기가 포효하며 이륙하고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영어는 그가 발을 디딘 곳이 대한민국의 영토이면서도 동시에 철저한 이방의 공간임을 실감케 했다. 캠프 험프리스. 동북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미군 기지. 민주는 앞으로 1년간 이곳에서 파견 군의관으로 복무해야 했다. 의대를 졸업하고 군의관으로 임관하여 최전방 부대에서 복무하던 그에게 이번 미군 부대 파견은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였다. 선진 의료 시스템을 경험하고 연합작전 능력을 함양하라는 상부의 명령은 표면적인 이유였다. 그 이면에는 민준 자신의 의지가 있었다. 좁은 우물에서 벗어나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었다. 특히 그는 군의관으로서 외상외과에 집중했지만 의대 시절부터 남몰래 품어왔던 산부인과에 대한 깊은 학문적 갈증이 있었다. 생명이 잉태되고 태어나는 그 경이로운 과정이야말로 모든 의학의 근본이라는 믿음 때문이었다. 군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그 지식을 쓸 일은 거의 없었지만 그는 언제나 관련 서적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새로운 근무지가 될 제65의무여단 소속의 브라이언 올굿 육군 지역병원으로 향하는 셔틀버스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은 거대한 미국의 소도시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했다. 널찍한 도로, 깔끔하게 정돈된 건물들, 푸른 잔디밭 위에서 뛰어노는 아이들. 민주는 잠시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러나 그의 각오와 기대감은 첫 인사를 나누는 순간부터 미세한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다. 병원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그를 맞이한 것은 형식적인 악수와 무관심에 가까운 시선들이었다. 특히 그와 함께 일하게 될 핵심 인력인 몇몇 여군들의 눈빛은 노골적일 만큼 차가웠다. 오늘부터 우리와 함께 근무할 대한민국 육군의 김민준 대위다. 여단장의 소개가 끝나자마자 날카로운 목소리가 질문을 던졌다. 야전 경험은 충분하십니까, 대위님? 질문을 던진 이는 세라 밀러 중사였다. 30 중반의 그녀는 전투 의무 부사관으로 풍부한 실전 경험으로 부대원들의 깊은 신뢰를 받는 인물이었다. 구릿빛 피부와 다부진 체격, 짧게 자른 금발 아래로 형형하게 빛나는 푸른 눈은 마치 상대를 꿰뚫어 보는 듯 했다. 민주는 그녀의 질문에 담긴 미묘한 가시를 느꼈다. 단순히 경력을 묻는 것이 아니었다. 온실 속에서 책만 파던 의사가 뭘 알겠어? 라는 경멸이 담겨 있었다. 한국의 최전방에서 근무했습니다. 다양한 상황을 접했고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는 데 문제는 없을 겁니다. 민주는 침착하게 대답했지만 밀러는 만족스럽다는 표정 대신 입꼬리를 살짝 비틀며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옆에 앉아있던 제시카 첸 하사는 동양계 미국인이었다. 그녀는 오히려 민준에게 더 차가운 시선을 보냈다. 그 같은 아시아인이라는 동질감보다는 자신을 그와 같은 부류로 묶지 말라는 듯한 선긋기가 느껴졌다. 그녀는 부대 내에서 누구보다 미국인처럼 보이려 애쓰는 인물이었다. 민준의 어눌한 영어 발음이 그녀의 자존심을 긁기라도 하는 듯 그녀는 들리기듯 말듯한 목소리로 옆자리 동료에게 속삭였다. 발음부터가 답답하네. 정보 분석관인 에밀리 존슨 상병은 그나마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미소는 투명한 유리벽처럼 민준을 철저히 외부인으로 밀어내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웃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어떠한 환대나 호기심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업무상 마주쳐야 할 새로운 비품을 대하는 듯한 태도였다. 정비고에서 막 온 듯
기름 냄새를 풍기는 마리아 가르시아 병장은 민준의 마른 체격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그녀는 푸에르토리코 출신으로 거침없는 언행과 강한 힘을 자랑하는 여걸이었다. 저런 몸으로 부상병을 제대로 옮길 수나 있겠어? 그녀의 목소리는 회의실의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컸다. 군수 장교인 아만다 카터 대위와 헬기 조종사인 클로이 데이비스 중위는 아예 민준에게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들에게 민준은 잠시 머물다 갈 자신들의 업무 체계에 약간의 행정적 부담만 더하는 존재일 뿐이었다. 회의는 형식적으로 끝났다. 민준에게 주어진 작은 사무실은 병원 구석에 있었다. 창밖으로는 삭막한 주차장만 보였다. 짐을 풀고 컴퓨터를 켜자 인트라넷에 접속 권한을 설정하는 것부터가 난관이었다. 주변에 도움을 청하려 했지만 복도를 오가는 이들은 그와 눈이 마주치면 바쁜 척 고개를 돌리거나 짧은 목례만 하고 스쳐 지나갔다. 그는 보이지 않는 벽에 갇힌 유령이 된 기분이었다. 점심시간이 되어 식당으로 향했을 때 그 고립감은 더욱 선명해졌다. 넓은 식당 안 대부분의 테이블은 소속과 계급에 따라 무리가 지어져 있었다. 민주는 배식판을 들고 잠시 망설였다. 저 멀리 밀러와 첸 가르시아가 한 테이블에 모여 앉아 웃고 떠드는 모습이 보였다. 용기를 내어 그쪽으로 다가가자 그들의 웃음소리가 거짓말처럼 멎었다. 여기 앉아도 되겠습니까? 민준의 물음에 밀러가 대답했다. 그녀는 샐러드를 포크로 뒤적이며 시선은 주지 않은 채 말했다. 자리가 없진 않죠. 근데 우리가 좀 시끄러울 텐데 괜찮겠어요? 거절의 의미를 담은 완곡한 표현이었다. 민주는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다른 곳에 앉겠습니다. 결국 그는 혼자 구석진 테이블에 앉아 밥을 먹었다. 입안의 밥알이 모래처럼 까끌거렸다. 음식을 씹는 행위가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동양인이라는 이유, 영어가 완벽하지 않다는 이유, 그리고 그들이 보기에 전형적인 군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이유. 그 모든 것이 합쳐져 그를 향한 멸시의 벽을 쌓아 올리고 있었다. 그들은 민준 개인을 보려 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들이 만든 편견이라는 틀에 그를 끼워 맞추고 재단할 뿐이었다. 오후에는 의무 물품 재고 파악이 있었다. 밀러 중사와 첸 하사가 담당자였다. 민주는 그들의 업무를 감독하고 확인해야 할 책임이 있었다. 그가 창고로 들어서자 두 사람은 하던 일을 멈추고 그를 쳐다봤다. 저희 시스템은 대위님 부대와는 좀 다릅니다. 옆에서 보고만 계셔도 됩니다. 밀러의 말에는 정중함을 가장한 무시가 배어 있었다. 민주는 아랑곳하지 않고 재고 목록표를 집어들었다. 괜찮습니다. 함께 확인하는 것이 제 임무입니다. 이쪽 구역부터 보겠습니다. 그는 목록표의 약품명과 번호를 하나씩 짚으며 꼼꼼하게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한 항목에서 멈췄다. 아트로핀 주사기 재고가 목록보다 부족한 것 같습니다.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첸 하사가 신경질적으로 서류를 빼앗아 들었다. 잘못 보셨겠죠? 저희가 매일 확인하는 겁니다. 그녀는 선반을 훑어보더니 보란듯이 말했다. 보세요. 정확합니다. 하지만 민주는 다시 한번 선반 구석을 가리켰다. 저기 뒤에 있는 상자는 유효기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폐기 목록으로 옮겨야 하고 그렇게 되면 현재 가용 재고는 부족한 것이 맞습니다. 그의 지적에 첸의 얼굴이 붉어졌다. 밀러는 말없이 다가와 상자를 확인했다. 민준의 말이 맞았다. 밀러는 첸을 날카롭게 쳐다보며 정신 차려 첸. 이라고 쏘아붙인 뒤 민준에게는 어떠한 사과나 인정의 말도 없이 돌아섰다. 오히려 자신의 실수를 지적당한 것에 대한 불쾌감이 역력했다. 그 일 이후 그들의 태도는 더욱 차가워졌다. 그는 유능함을 증명하려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임무를 다하려 했을 뿐인데
결과는 그를 더욱 고립시킬 뿐이었다. 하루의 일과가 끝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 해는 이미 서쪽으로 기울어 붉은 노을을 토해내고 있었다. 민주는 기지 내의 작은 호수 옆 벤치에 앉아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전화를 걸었다. 밝은 목소리로 잘 도착했고 다들 친절하며 시설도 좋다고 거짓말을 했다. 전화를 끊고 나자 더욱 깊은 공허함이 밀려왔다. 그때 저만치서 들려오는 대화 소리에 민주는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 존슨 상병과 데이비스 중이었다. 그들은 민준을 보지 못한 채 이야기를 나누며 지나가고 있었다. 새로운 한국인 군의관 말이야. 정말 별로지 않아? 하루 종일 유령처럼 돌아다니는데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 들리는 말로는 그냥 행정 처리나 하러 온 거래. 우리한테 큰 기대는 하지 말아야지. 제대로 된 의사가 왔어야 하는데 인력 교류 프로그램이라니. 귀찮기만 하고. 그들의 목소리는 차가운 비수처럼 날아와 민준의 가슴에 박혔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낯선 땅, 차가운 시선들 속에서 그는 철저히 혼자였다. 앞으로의 1년이 까마득한 터널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는 포기할 수 없었다. 군인으로서, 의사로서 자신의 자리를 지켜내야만 했다. 설령 그 길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외로운 싸움이 될지라도. 민주는 벤치에서 일어나 굳게 입술을 깨물었다. 어둠이 내린 호수는 그의 지친 얼굴을 묵묵히 비추고 있었다.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다. 민준의 일상은 매일 아침 정확한 시각에 일어나 병원으로 출근하고 주어진 임무를 묵묵히 수행한 뒤 해가 지면 숙소로 돌아오는 단조로운 과정의 반복이었다. 그를 향한 부대원들의 차가운 태도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그들은 민준을 김대위라고 부르기보다는 한국인 의사 혹은 파견 장교라고 지칭했다. 그 호칭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져 있었고 민준은 그 선을 넘으려 애쓰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신의 일에 더욱 몰두했다. 그의 진료실에는 주로 가벼운 부상이나 질병을 앓는 병사들이 찾아왔다. 민준은 그들 한 명 한 명에게 최선을 다했다. 단순히 증상을 묻고 약을 처방하는 것을 넘어 그들의 생활 습관이나 훈련 강도, 심리적인 문제까지 세심하게 살폈다. 그의 친절하고 꼼꼼한 진료는 일부 사병들 사이에서 조용히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지만 그를 대놓고 무시하는 여군들의 견고한 벽을 허물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어느 날 오후 소규모 전술 훈련 중에 한 병사가 발목을 심하게 접질려 의무실로 실려왔다. 훈련을 감독하던 밀러 중사가 병사를 부축하며 들어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짜증이 가득했다. 단순 염좌 같은데 확인 좀 해주시죠. 그녀는 병사를 침대에 거칠게 앉히며 말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이 민준의 탓이기라도 한 것처럼. 민준은 말없이 병사의 군화를 조심스럽게 벗기고 부어오른 발목을 살폈다. 인대 파열이 의심됩니다. 뼈에 미세한 골절이 있을 수도 있으니 엑스레이를 찍어봐야겠습니다. 민준의 진단에 밀러는 코웃음을 쳤다. 제가 보기엔 그냥 좀 심하게 삔 겁니다. 냉찜질하고 며칠 쉬면 될 걸 가지고 유난스럽게 구시는군요. 전투 의무 부사관으로서 자신의 판단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던 그녀는 의사인 민준의 진단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민준은 그녀와 언쟁하는 대신 고통을 호소하는 병사를 향해 부드럽게 말했다. 괜찮을 겁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필요한 절차이니 잠시만 참아주세요. 그는 밀러의 시선을 무시한 채 방사선실로 연락해 촬영을 준비시켰다. 잠시 후 나온 엑스레이 사진은 민준의 진단이 옳았음을 증명했다. 발목뼈에 선명한 실금이 가 있었다. 만약 밀러의 말대로 단순 염좌로 치부하고 방치했다면 병사는 더 큰 후유증을 겪었을 것이다. 결과를 확인한 밀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미안하다는 말도 자신의 판단이 틀렸음을 인정하는 말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굳은 얼굴로 병사의 후송 절차를 도울 뿐이었다.
민주는 아무렇지 않은 척 자신의 업무를 계속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서늘했다. 자신의 실력을 증명해도 돌아오는 것은 침묵뿐인 이 상황이 그를 더욱 지치게 만들었다. 민주는 그럴수록 자신만의 시간을 지키려 애썼다. 일과가 끝나면 숙소에 틀어박혀 의학 서적을 읽었다. 특히 산부인과 관련 논문이나 최신 임상 사례들을 찾아보는 것은 그의 유일한 낙이었다. 전투 부상과는 거리가 먼 새로운 생명의 탄생에 관한 지식들은 삭막한 군 생활 속에서 유일하게 따뜻한 위안을 주었다. 그는 언젠가 이 지식이 누군가를 돕는 데 쓰일 날이 올 것이라고 막연히 믿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관계 개선을 위해 작은 시도를 해보기로 마음먹었다. 주말을 이용해 평택 시내에 나가 한국의 전통 과자인 한과와 약과를 사왔다. 그리고 월요일 아침 의무실 휴게실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맛있게 드세요라는 짧은 메모와 함께였다. 하지만 그의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졌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되어도 과자 상자는 거의 그대로였다. 몇몇 사병들이 호기심에 한두 개 집어 먹었을 뿐 밀러나 첸, 존슨 등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오히려 가르시아 병장은 상자를 힐끗 보더니 이게 다 설탕 덩어리지 뭐야. 이런 걸 먹으니까 힘을 못 쓰는 거야. 라며 비아냥거렸다. 민주는 퇴근길에 아무도 손대지 않아 썰렁하게 남은 과자 상자를 스스로 쓰레기통에 버려야 했다. 가슴속에 차가운 먼지가 쌓이는 기분이었다. 그럼에도 민주는 그들의 세계를 이해하려 노력했다. 휴게실에서 그들이 나누는 대화를 귀동냥하며 그들의 삶을 어렴풋이나마 엿보았다. 세라 밀러 중사는 아프가니스탄에 파병간 남편을 그리워하며 매일 밤 화상 통화를 했다. 제시카 첸 하사는 월스트리트에 잘나가는 변호사 남자친구에게 인정받기 위해 강박적으로 자신을 몰아붙이고 있었다. 에밀리 존슨 상병은 고향에 있는 약혼자와의 결혼을 꿈꾸는 평범한 아가씨였고 마리아 가르시아 병장은 본토에 있는 대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든든한 가장이었다. 아만다 카터 대위는 이혼의 아픔을 딛고 군에서 성공하기 위해 일에만 매달렸고 클로이 데이비스 중위는 여성 조종사에 대한 편견을 깨기 위해 누구보다 독하게 훈련에 임했다. 각자의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군인으로 살아가는 그녀들의 모습은 존중받아 마땅했다. 하지만 그 존중이 왜 자신에게는 향하지 않는지 민주는 이해할 수 없었다. 그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배척당하는 현실이 납득되지 않았다. 한 번은 카터 대위가 민준이 작성한 월간 환자 통계 보고서를 들고 그의 사무실로 찾아왔다. 그녀는 보고서를 책상 위에 내던지듯 올려놓으며 말했다. 김 대위님, 보고서 양식이 이게 뭡니까? 저희가 쓰는 표준 양식과 너무 다릅니다. 문장 표현도 어색하고 데이터 정리 방식도 중구난방이에요. 민주는 보고서를 살펴보았다. 내용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다만 표현 방식이나 구성이 한국군에서 사용하던 방식에 더 가까웠을 뿐이었다. 그는 차분히 설명했다. 내용을 전달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방식이 월별 추이를 파악하는 데는 더 직관적일 수 있습니다. 여긴 한국군 부대가 아닙니다, 대위님. 이곳의 규칙을 따르세요. 카터 대위는 단호하게 말을 잘랐다. 이건 문화적 차이의 문제가 아니라 업무 효율성의 문제입니다. 당신의 방식이 비효율적이라는 겁니다. 문화적 차이라는 단어에 실린 경멸적인 뉘앙스를 민주는 놓치지 않았다. 그의 방식은 틀린 것이 아니라 열등한 것으로 치부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고 보고서를 받아들었다. 수정해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그의 대답에 카터는 만족했다는 듯 돌아섰다. 민주는 한숨을 쉬며 텅 빈 모니터를 바라보았다. 회색 먼지 같은 무력감이 온몸을 감쌌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다. 민주는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다가가려 애쓰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방식으로 조용히 최선을 다했다. 그의 침묵은 포기가 아니었다. 언젠가 자신을 증명할 순간이 올 것이라는 묵묵한 기다림이었다. 그는 병원 내의 모든 의료 장비 사용법을 완벽하게 익혔고 미군의 응급처치 프로토콜을 밤새워 공부했다. 한국군 시스템과 미군 시스템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며 자신만의 통합적인 의료 매뉴얼을 머릿속에 그려나갔다. 차가운 침묵 속에서 회색 먼지가 자욱한 일상 속에서 김민준 대위는 그렇게 조용히 하지만 단단하게 자신을 단련하고 있었다. 곧 닥쳐올 폭풍우를 예감하지 못한 채 그는 그저 의사로서의 본분을 다할 뿐이었다. 건조한 바람이 먼지를 실어 나르던 가을의 초입, 대규모 한미연합 야전 훈련이 시작되었다. 캠프 험프리스의 병력 대부분이 평택 인근의 험준한 산악지대로 이동했다. 훈련 시나리오는 적의 후방 침투 및 교란 작전에 대응하여 주요 거점을 방어하고 부상자를 신속하게 구출하는 것이었다. 민주는 최전선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설치된 전방 구호소의 책임 군의관으로 임명되었다. 훈련 첫날부터 구준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가을비는 추위를 동반했고 진흙으로 변한 훈련장은 병사들의 체력을 빠르게 소모시켰다. 훈련 강도는 실전을 방불케 할 만큼 높았다. 세라 밀러 중사가 이끄는 수색 정찰팀에는 공교롭게도 민준을 유독 껄끄럽게 대하던 이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제시카 첸 하사, 에밀리 존슨 상병, 그리고 마리아 가르시아 병장이었다. 그들의 임무는 악천후를 뚫고 지정된 능선을 따라 이동하며 가상의 적 관측소를 찾아내 파괴하는 것이었다. 통신 상태 불량. 예정된 체크포인트 통과 보고가 1시간째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통제본부의 무전기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민주는 구호소 천막 안에서 초조하게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다. 밀러 팀과의 교신이 두절된 것이다. 빗줄기는 점점 더 거세지고 있었고 산비탈은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위태로워 보였다. 수색팀을 보내야 합니다. 이 날씨에 조난이라도 당했다면. 작전 통제 장교가 소리쳤지만 본부의 대답은 신중했다. 악천후 속에서 섣불리 수색대를 투입했다가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일단 날이 밝는 대로 헬기를 띄우겠다. 그때까지 대기하라. 는 지시가 내려왔다. 그 순간 민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안 됩니다. 지금 가야 합니다. 그의 외침에 천막 안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다. 작전 장교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그를 쳐다봤다. 김대위, 이건 의료진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오. 아닙니다. 이건 명백한 의료 문제입니다. 외상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골든 아워입니다. 만약 부상자가 발생했다면 지금 이 1시간이 그들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날이 밝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살릴 수 있는 병사를 죽게 내버려 두는 것과 같습니다. 민준의 눈빛은 의사로서의 확신과 군인으로서의 결의로 불타고 있었다. 평소 조용하고 소극적으로 보였던 그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는 지도를 펼쳐들고 한 지점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밀러팀의 예상 이동 경로와 현재 기상 상황을 고려했을 때 가장 사고 위험이 높은 곳은 바로 이 협곡입니다. 계곡물이 불어나면서 산비탈이 약해졌을 겁니다.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최소한의 지원 인력만 붙여주십시오. 그의 단호한 태도에 주변의 미군 장교들도 동요하기 시작했다. 잠시 망설이던 작전 장교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좋소. 하지만 모든 책임은 대위 당신이 지는 거요. 민주는 고급 외상 처치 키트를 챙겨 메고 2명의 의무병과 함께 쏟아지는 비를 뚫고 어둠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는 미군들이 잘 알지 못하는 한국군 시절 훈련받았던 지름길과 산악 지형의 특성을 이용해 빠르게 이동했다. 빗물과 땀으로 온몸이 흠뻑 젖었지만
그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희미한 신음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그의 귓가에 들려왔다. 민주는 소리가 들려온 방향으로 손전등을 비췄다. 처참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작은 산사태가 휩쓸고 간 흔적, 그리고 그 아래 쓰러져 있는 병사들이 보였다. 밀러의 팀이었다. 마리아 가르시아 병장은 바위에 다리가 깔려 있었다. 바지와 피부가 찢겨나가 하얀 뼈가 드러난 개방성 골절이었다. 그녀는 과다출혈과 극심한 고통으로 쇼크 직전의 상태였다. 에밀리 존슨 상병은 쓰러진 나무에 머리를 부딪혔는지 미동도 없이 쓰러져 있었고 머리에서 흘러내린 피가 빗물에 섞여 번지고 있었다. 제시카 첸 하사는 발목이 부러진 채 동료들을 보며 절망적인 표정으로 울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곁에서 세라 밀러 중사는 부서진 무전기를 붙들고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주저앉아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팔이 탈골된 것도 인지하지 못한 채였다. 민준이 나타나자 밀러는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을 지었다. 김 대위님? 민준은 대답할 시간도 없이 곧바로 상황을 장악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어눌하거나 주저하지 않았다. 냉철하고 단호한 지휘관의 목소리였다. 존슨 상병 상태가 가장 위급하다. 기도 확보하고 경추 고정해. 첸 하사는 더 이상 움직이지 마. 밀러 중사 정신 차리고 내 말 들어. 지혈대 가져와서 가르시아 병장 허벅지를 압박해. 그의 외침에 너클 놓고 있던 밀러와 첸이 정신을 차렸다. 그들은 기계적으로 민준의 지시에 따랐다. 평소 그들이 무시하던 그 조용한 동양인 의사는 온데간데 없었다. 폭우와 절망 속에서 나타난 그는 마치 전장을 지휘하는 야전 병원장 같았다. 민준은 가장 먼저 의식을 잃은 존슨에게 달려갔다. 동공을 확인하고 맥박을 짚었다. 심각한 뇌진탕과 두개골 뇌출혈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그는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하며 함께 온 의무병에게 환자의 상태를 계속 체크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그는 피를 철철 흘리는 가르시아에게 무릎을 꿇었다. 상처는 흙과 나뭇가지로 오염되어 감염 위험이 매우 높았다. 이대로 두면 폐혈증으로 사망할 수도 있었다. 밀러 중사, 내 가방에서 생리식염수랑 소독기구 꺼내. 첸 하사, 저기 보이는 굵은 나뭇가지들 좀 모아줘. 민주는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가르시아의 상처를 세척하고 이물질을 제거하기 시작했다. 그의 손은 한치의 떨림도 없이 정교하고 빨랐다. 진흙과 피가 뒤엉킨 상처를 세심하게 소독하고 노출된 뼈를 조심스럽게 맞춘 뒤 현장에서 즉석으로 만든 부목으로 다리를 고정했다. 극심한 고통에 신음하는 가르시아의 눈을 보며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가르시아 병장, 내 말 들려요? 괜찮을 겁니다. 내가 당신을 여기서 나가게 해줄게요. 조금만 참아요. 그의 차분하고 믿음직한 목소리에 가르시아는 고통 속에서도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응급처치가 끝나자 민주는 탈진한 몸을 일으켰다. 그는 마지막으로 멍하니 서 있는 밀러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탈골된 팔을 잡았다. 밀러가 짧은 비명을 질렀지만 민주는 망설이지 않고 순식간에 그녀의 어깨를 제자리로 돌려놓았다. 엄청난 고통 뒤에 찾아온 안도감에 밀러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녀는 땀과 빗물로 범벅이 된 민준의 얼굴을 처음으로 제대로 마주보았다. 그 눈에는 더 이상 이방인의 어색함이나 주저함이 없었다. 오직 자신과 부하들의 생명을 구하겠다는 의사의 굳은 신념만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밀러의 마음속을 가득 채우고 있던 편견과 오만의 벽이 폭우에 씻겨 내리는 흙더미처럼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절벽 끝에서 그의 이름을 외쳤다. 그것은 더 이상 한국인 의사나 파견 장교가 아니었다. 민준 고맙습니다. 그것은 낯선 땅에서 처음으로 불린 그의 진짜 이름이었다.
민주는 희미하게 웃어 보였다. 아직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는 이제 이들을 살려서 이 지옥 같은 절벽을 빠져나가야 했다. 그의 등 뒤로 희미하게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헬리콥터의 프로펠러가 만들어내는 강력한 바람이 구조 현장의 빗줄기를 잠시 밀어냈다. 들것에 실린 부상자들이 차례차례 헬기 안으로 옮겨졌다. 김민준 대위는 마지막으로 존슨 상병의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서야 흠뻑 젖은 몸을 헬기에 실었다. 굉음과 함께 기체가 떠오르자 그가 사투를 벌였던 처참한 협곡이 순식간에 발 아래로 멀어졌다. 그는 탈진한 몸을 기댄 채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다. 길고 긴 밤이 끝나고 있었다. 캠프 험프리스의 브라이언 올굿 병원은 발칵 뒤집혔다. 야간 훈련 중이던 정찰팀이 조난 후 구조되었다는 소식, 특히 그 과정에서 파견 온 한국군 군의관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보고는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민주는 부상자들을 응급실에 인계하며 조금의 지친 기색도 없이 각 환자의 상태, 현장에서 실시한 응급처치 내용 그리고 예상되는 후속 조치까지 정확하고 간결하게 브리핑했다. 그의 브리핑을 듣는 병원장과 외과 과장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들은 민준의 보고에서 단순한 파견 장교가 아닌 풍부한 임상 경험과 뛰어난 판단력을 지닌 유능한 의사의 모습을 보았다. 그날 이후 기지 내에서 민준을 대하는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식당에서, 복도에서, 훈련장에서 마주치는 병사들이 그를 향해 먼저 거수 경례를 하거나 가벼운 목례를 건넸다. 어떤 이들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나이스 잡 닥터 킴 이라고 외치기도 했다. 그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유령이나 겉도는 이방인이 아니었다. 그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동료들을 구해낸 영웅으로 각인되기 시작했다. 가장 극적인 변화는 물론 그가 직접 구해낸 여군들에게서 나타났다. 가장 먼저 마음을 연 것은 마리아 가르시아 병장이었다. 복합골절 수술을 받고 병상에 누워있던 그녀는 회진을 온 민준을 보자마자 굵은 눈물을 뚝뚝 흘렸다. 정말 죄송합니다, 대위님. 그녀는 거친 손으로 눈물을 훔치며 말을 이었다. 저는 대위님을 당신을 무시했어요. 마르고 힘도 없어 보인다고 동양인이라고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그런 제가 한심하고 부끄러워서 죽겠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그 차가운 계곡에서 과다출혈로 죽었을 겁니다. 제 목숨을 구해주셨는데 저는 사과할 자격도 없습니다. 민주는 말없이 그녀의 침대 옆 의자에 앉아 그녀의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조용히 들어주었다. 그리고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가르시아 병장 괜찮습니다. 무사해서 정말 다행입니다. 의사로서 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대신 빨리 회복해서 다시 그 멋진 근육을 자랑해줘야죠. 그의 따뜻한 농담에 가르시아는 울음 섞인 웃음을 터뜨렸다. 그 순간 그들 사이에 존재했던 차가운 벽은 흔적도 없이 녹아내렸다. 심한 뇌진탕으로 한동안 의식이 오락가락했던 에밀리 존슨 상병은 깨어난 뒤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녀는 사고 당시의 기억이 드문드문 끊겨 있었지만 칠흑 같은 어둠과 고통 속에서 자신을 부르던 민준의 차분한 목소리만은 똑똑히 기억했다. 그녀는 민준이 병실에 들어서자 조용히 경례를 붙였다. 그 경례에는 이전의 형식적인 예의가 아닌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존경과 감사가 담겨 있었다. 모든 것을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대위님의 목소리는 기억합니다. 저를 포기하지 않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의 고백은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제시카 첸 하사는 가장 복잡한 감정을 겪었다. 그녀는 감사함과 동시에 깊은 수치심에 휩싸였다. 같은 아시아인이면서도 그를 배척하고 그의 어눌한 발음을 비웃었던 자신의 과거가 부끄러웠다. 그녀는 며칠 동안 민준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피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민준이 혼자 사무실에 남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을 때 그녀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다. 잠깐 시간 괜찮으십니까? 민준이 고개를 들자 그녀는 굳은 표정으로 다가와 허리를 깊이 숙였다. 그동안 제가 했던 모든 무례한 언행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저는 제가 어떤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대위님께 큰 빚을 졌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의 사과는 딱딱하고 사무적이었지만 그 속에는 자신을 향한 깊은 자책감이 배어 있었다. 민주는 의자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따뜻한 미소와 함께 말했다. 첸 하사 고개 드세요. 당신이 왜 그랬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당신도 당신만의 싸움을 하고 있었겠죠. 이제 다 지난 일입니다. 우리는 동료잖습니까? 동료라는 말에 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그 한마디 말로 오랫동안 자신을 짓누르던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세라 밀러 중사에게서 찾아왔다. 팀의 리더로서 부하들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죄책감, 그리고 자신의 경험과 판단력을 뛰어넘는 민준의 실력을 눈앞에서 목격한 충격은 그녀의 자존심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그녀는 퇴원 후 병원장을 직접 찾아가 폭탄 선언과도 같은 요청을 했다. 병원장님, 당분간 모든 야전 훈련에서 저를 제외하고 김민준 대위님의 조수로 근무하게 해주십시오. 병원장이 의아한 표정으로 이유를 묻자 그녀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저는 이번 사고를 통해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 깨달았습니다. 전투 현장에서 부상자를 살리는 것은 단순히 응급처치 기술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김 대위님은 제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에게서 배우고 싶습니다. 최고의 전투 의무 부사관이라 자부하던 그녀가 파견온 외국군 장교의 조수를 자처한 것은 부대 전체를 놀라게 한 사건이었다. 다음 날부터 밀러는 정말로 민준의 그림자처럼 그를 따라다녔다. 진료실에서는 그의 처방과 진단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기록했고 틈만 나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하지만 그 질문은 예전처럼 그의 권위를 시험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의학적 지식과 철학을 이해하려는 순수한 탐구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왜 이 환자에게는 이 항생제를 처방했습니까? 저희 표준 지침과는 다른데요. 표준 지침은 평균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지만 이 환자의 경우 알레르기 반응 가능성과 최근 복용한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했을 때 이 약이 더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민준의 막힘없는 대답에 밀러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에 무언가를 빠르게 받아 적었다. 그들의 관계는 의무실 밖에서도 이어졌다. 점심은 언제나 함께했고 주말에는 평택 시내의 맛집을 찾아다니거나 함께 영화를 보기도 했다. 민주는 그녀에게 한국의 문화에 대해 알려주었고 밀러는 그에게 미군 조직의 생리와 그 안에서 살아남는 법에 대해 조언해 주었다. 그들은 의사와 부사관, 한국군과 미군이라는 경계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는 진정한 친구가 되어가고 있었다. 아침 일찍 함께 기지 주변을 조깅하는 것은 그들의 새로운 일과가 되었다. 나란히 달리며 숨을 헐떡이는 동안 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거대하고 차가운 빙벽은 가을 햇살 아래 서서히 그리고 완전히 녹아내리고 있었다. 시간은 물 흐르듯 평화롭게 흘러갔다. 민주는 더 이상 캠프 험프리스의 이방인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부대의 필수적인 일원이자 모두가 신뢰하는 의사, 그리고 가까운 친구였다. 특히 밀러, 가르시아, 첸, 존슨 등 그가 생명을 구해준 여군들과의 유대는 끈끈함을 넘어 가족과도 같아졌다. 그들은 함께 한국의 명절인 추석을 보내며 송편을 빚기도 했고 크리스마스에는 민준의 숙소에 모여 조촐한 파티를 열었다. 민준이 서툰 솜씨로 끓인 떡국을 먹으며 새해를 맞이하기도 했다. 그의 삶은 안정되었고 처음으로 이곳에서의 생활에 만족과 행복을 느끼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고요한 수면 아래 누구도 예상치 못한 거대한 폭풍이 조용히 움트고 있었다. 전조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사고 이후 고향의 약혼자와 서둘러 결혼식을 올린 에밀리 존슨이 어느 날 민준의 진료실을 찾아왔다. 그녀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대위님, 요즘 들어 몸이 너무 무겁고 자꾸 속이 메스꺼려요. 훈련 강도가 높아져서 그런 걸까요? 민주는 그녀의 안색을 살피며 몇 가지 질문을 던졌다. 최근 식습관의 변화, 스트레스 지수, 그리고 마지막 생리 날짜. 존슨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며 업무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다고 스스로 결론 내렸다. 민주는 일단 위장약과 비타민을 처방해 주면서도 혹시 모르니 며칠 뒤에 다시 한번 와서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조언했다. 그의 머릿속에 아주 희미한 가능성 하나가 스쳐 지나갔지만 그는 섣부른 판단을 경계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이번에는 마리아 가르시아가 민준을 찾아왔다. 다리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한 그녀는 최근 본토에서 남자친구가 휴가를 맞춰 방문해 즐거운 시간을 보낸 터였다. 닥터 킴, 큰일 났어요. 식당 밥이 잘못됐나 봐요. 아침마다 속이 뒤집어져서 아무것도 못 먹겠어요. 어제는 정비고에서 기름 냄새를 맡다가 구역질까지 했다니까요. 그녀는 특유의 쾌활함으로 투덜거렸지만 민준의 표정은 순간 굳어졌다. 존슨과 너무나도 유사한 증상이었다. 그는 가르시아에게도 몇 가지 검사를 권했지만 그녀는 손사래를 치며 소화제나 며칠 먹어보면 괜찮아지겠죠. 라며 진료실을 나섰다. 이상한 우연이라고 생각하며 넘기려던 민준의 의심에 쐐기를 박은 것은 제시카 첸이었다. 주말에 남자친구를 만나고 복귀한 그녀는 월요일 아침 조회 시간에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휘청거렸다. 민준이 급히 달려가 그녀를 부축해 의무실로 데려왔다. 요 며칠 계속 현기증이 나고 입맛도 없어요. 잠을 자도 피곤하고. 3명. 짧은 기간 안에 같은 부대에서 함께 생활하는 가까운 여성들이 너무나도 전형적인 임신 초기 증상을 보이고 있었다. 산부인과 서적을 손에서 놓지 않았던 민준에게 이것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로 보이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점들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기 시작했다. 혹시? 설마 그럴 리가. 그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의사로서의 직감은 계속해서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그는 환자들의 비밀을 존중하며 자신의 추측을 가슴 깊이 묻어두었지만 마음속에는 불길한 예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조용하던 폭풍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그 중심에는 세라 밀러가 있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복무하던 남편이 기적적으로 짧은 휴가를 받아 한국으로 왔고 그녀는 꿈 같은 일주일을 보냈다. 그리고 남편이 다시 전장으로 떠나고 한 달이 지났을 무렵 그녀는 자신의 몸에 일어난 미묘하지만 확실한 변화를 감지했다. 베테랑 군인으로서 누구보다 자신의 신체에 민감했던 그녀는 그 변화의 의미를 외면할 수 없었다. 늦은 밤 모두가 퇴근한 텅 빈 병원. 민준이 홀로 남아 밀린 업무를 보고 있을 때 진료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밀러가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평소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이 불안하게 떨리는 눈으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민준. 그녀는 더 이상 그를 대위님이나 닥터라고 부르지 않았다. 의사로서가 아니라 친구로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민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와 의자에 앉혔다. 무슨 일이냐고 묻지 않았다. 그는 이미 예감하고 있었다. 밀러는 한참 동안 입술만 달싹이다가 마침내 가방에서 작은 막대기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임신 테스트기였다. 선명한 2줄이 그어져 있었다. 오늘 아침에 해봤어. 예정일이 일주일이나 지났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서. 그녀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기뻐해야 할 일인데 남편도 나도 오랫동안 아이를 원했으니까. 그런데 나는 지금 너무 무서워. 민준, 나는 군인이야. 임신을 보고하면 나는 더 이상 최전선에 설 수 없어. 온갖 훈련에서 열외되고 다음 파병 명단에서도 당연히 제외되겠지. 동료들은 나를 전력 외 자원으로 취급할 거고 내가 피땀 흘려 쌓아 올린 모든 경력이 물거품이 될 거야. 남편은 전장에 있는데 나는 이곳에서 안전한 후방으로 빠지는 배신자가 되는 기분이야. 기쁨과 절망, 환희와 공포가 뒤엉킨 그녀의 고백은 민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가 애써 위로의 말을 찾으려던 순간 그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에밀리 존슨이었다. 대위님,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드릴 말씀이 있는데. 그리고 거의 동시에 진료실 밖에서 누군가 서성이는 기척이 느껴졌다. 문틈으로 보이는 인형은 마리아 가르시아였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그들은 모두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비밀을 안고 민준을 찾아왔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그날 밤 민준은 아만다 카터 대위와 클로이 데이비스 중위로부터도 다급한 연락을 받았다. 최근 연인과 관계를 회복했던 그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고요했던 그의 세계에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다. 한 명도 아닌 6명의 여군. 각자 다른 연인이 있는 그들이 기적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우연으로 동시에 새로운 생명을 잉태했다. 그리고 그 엄청난 비밀의 유일한 공유자가 된 김민준 대위는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다음 날 저녁 민준은 약속 장소인 평택 시내의 한적한 카페 2층을 통째로 빌렸다. 어스름한 조명 아래 약속이라도 한 듯 검은 후드나 모자로 얼굴을 가린 6명의 여군이 차례로 들어섰다. 세라 밀러, 에밀리 존슨, 마리아 가르시아, 제시카 첸, 그리고 뜻밖에도 아만다 카터 대위와 클로이 데이비스 중위까지. 평소라면 부대 내에서 계급과 직책으로 얽혔을 그들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두 같은 비밀과 공포를 공유한 여성일 뿐이었다. 카페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무거웠다. 서로의 얼굴을 확인한 그들의 눈빛에는 당혹감과 불안감, 그리고 기묘한 동질감이 뒤섞여 있었다.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못했다. 침묵을 깬 것은 민준이었다. 우선 모두에게 이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각자 혼자 짊어지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문제니까요. 그의 차분한 목소리에 비로소 모두의 시선이 한 곳으로 모였다. 가장 먼저 입을 연 것은 전투기 조종사인 클로이 데이비스 중이었다. 그녀는 언제나 자신감 넘치던 모습과는 달리 신경질적으로 테이블을 손톱으로 긁으며 말했다. 말도 안 돼.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죠? 임신이라니. 저는 이제 막 최신 기종 훈련을 받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멈추면 저는 영원히 수송기나 몰다 전역하게 될 겁니다. 제 파일럿으로서의 인생은 끝이에요. 그녀의 말은 다른 이들의 마음속에 있던 두려움의 불씨를 키웠다. 군수 장교인 아만다 카터 대위가 뒤를 이었다. 규정상 임신 사실은 인지한 즉시 상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하는 순간 우리는 전투 병력이 아닌 보호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온갖 훈련과 작전에서 제외되고 행정 업무나 뒤치다꺼리나 하게 되겠죠. 진급 심사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아이 엄마라는 꼬리표를 달고 이 유리 천장을 뚫는 건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녀의 현실적인 지적에 모두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마리아 가르시아는 거의 울먹이며 말했다. 우리 가족은 내가 보내주는 돈으로 생활해요. 군인 연금만 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경력에 문제가 생기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요. 모두가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을 토로했다. 야망, 꿈, 현실적인 문제들이 뒤엉켜 그들을 짓눌렀다. 그들 모두에게 군대는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 삶 그 자체였다.
그런데 이제 그 삶의 근간을 뒤흔드는 존재가 자신의 몸 안에서 자라나고 있었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누구도 먼저 입에 담지 않았지만 모두가 생각하고 있는 단어가 허공을 맴돌았다. 선택, 포기. 그 섬뜩한 단어의 무게에 모두가 입을 다물었을 때 조용히 듣고만 있던 세라 밀러가 입을 열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전부 다 없었던 일로라도 하자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었다. 하지만 그 가시는 동료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운명을 향한 것이었다. 그건 살인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갓 결혼한 에밀리 존슨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녀의 말에 카페 안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들은 적을 죽이는 훈련을 받는 군인이었지만 자신의 몸 안에 깃든 무방비한 생명을 해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였다. 경론이 오갔다. 현실을 택해야 한다는 의견과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그들의 대화에는 분노와 두려움, 그리고 깊은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그 모든 논쟁을 묵묵히 지켜보던 민준이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6명의 여성을 한 명 한 명 눈에 담으며 조용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러분들의 두려움과 고민 모두 이해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오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고 노력했는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군인으로서의 여러분의 명예와 경력은 당연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저는 의사입니다. 그리고 의사로서 저는 생명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다고 배웠습니다. 경력은 다시 쌓을 수 있습니다. 기회는 또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사라진 생명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의 시선이 창밖의 어둠을 향했다. 군인의 임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라를 지키는 것, 국민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바로 우리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몸 안에 있는 아이는 여러분이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하고 분명한 미래입니다. 국가의 미래 이전에 바로 여러분 자신의 미래입니다. 민주는 다시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 더 따뜻하고 단단했다.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선택을 하라고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건 온전히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그 작은 미래를 지키기로 결심한다면 제가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그의 선언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저는 산부인과 의사가 되려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믿어준다면 저는 제 모든 의학적 지식을 동원해 여러분과 아이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출산하는 그날까지, 아니, 그 이후에도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부대 내에서의 문제, 행정적인 절차, 그 모든 것을 여러분과 함께 헤쳐나가겠습니다. 절대 여러분을 혼자 두지 않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주치의이자 보호자이자 친구로서 그 모든 비밀의 무게를 함께 짊어지겠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겠다는 엄숙한 서약이었다. 그의 진심 어린 선언에 절망으로 가득했던 6 여군의 눈동자에 아주 작은 빛이 켜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여전히 두려웠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들 앞에는 기꺼이 함께 폭풍 속으로 걸어 들어가 주겠다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비밀의 무게는 여전히 그들의 어깨를 짓눌렀지만 이제는 그 무게를 함께 나눠들 든든한 동지가 생긴 것이다. 김민준 대위의 서약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치밀한 군사작전의 개시를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다. 그날 이후 6명의 여군과 민주는 그들만의 가장 은밀하고 중요한 비밀 작전에 돌입했다. 작전명은 프로젝트 엔젤. 각자의 몸속에서 자라나는 작은 천사들을 세상의 빛을 볼 때까지 안전하게 지켜내는 것이 유일한 목표였다.
민주는 이 작전의 총괄 지휘관이자 주치의였고 6명의 여성은 서로의 전우이자 가장 헌신적인 작전 요원이 되었다. 작전의 제일 단계는 은폐 및 보호였다. 당장 눈앞에 닥친 가장 큰 위협은 입덧과 피로감이라는 숨길 수 없는 생리적 변화였다. 민주는 자신의 의학 지식을 총동원해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했다. 그는 여군 체력 증진 및 영양 개선 프로그램이라는 그럴듯한 명목으로 공식적인 예산을 타내 엽산과 철분이 다량 함유된 최고급 종합 비타민을 대량으로 주문했다. 이 영양제들은 비밀리에 작전 요원들에게만 우선적으로 보급되었다. 진료는 철저히 점호 시간 이후 민준의 개인 사무실에서 비밀리에 이루어졌다. 민주는 한국의 지인에게 부탁해 개인적으로 휴대용 초음파 진단기를 구했다. 한국군의 신형 야전 의료 장비 성능 테스트라는 명분을 만들어 세관과 부대 반입 절차를 무사히 통과했다. 어둠이 내린 진료실, 낡은 야전 침대에 누운 여성의 배 위에 차가운 젤이 발라지고 민준이 조심스럽게 프로브를 움직이면 노트북 모니터 위에 작고 경이로운 생명의 신호가 나타났다. 콩알만 한 아기집, 깜빡이는 심장 소리. 그 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암호처럼 그들만의 비밀스러운 공간을 가득 채웠다. 여성들은 서로의 초음파 사진을 돌려보며 눈물을 글썽였고 그 순간마다 그들의 결의는 더욱 단단해졌다. 하지만 현실의 장벽은 결코 만만치 않았다. 정비고에서 일하는 마리아 가르시아는 갑자기 기름 냄새를 견딜 수 없게 되었다. 역한 냄새만 맡으면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비 작업 중 사고를 내거나 주변의 임신 사실을 들킬 것이 시불 보듯 뻔했다. 위기의 순간 제시카 첸이 나섰다. 그녀는 보급 장교에게 정비고의 유증기 노출에 대한 피로도를 데이터화하여 새로운 환기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을 보고하겠다는 명분으로 가르시아와 자신의 업무를 일시적으로 교대했다. 덕분에 가르시아는 기름 냄새에서 벗어나 서류 작업을 할 수 있었고 첸은 보급 창고에서 평소보다 훨씬 고된 육체 노동을 감수해야 했다. 그녀는 저녁마다 파김치가 되었지만 우리 아기 천사의 첫 번째 전우를 위한 거야. 라며 웃어 보였다. 정보 분석관인 에밀리 존스는 시도 때도 없이 쏟아지는 잠과의 사투를 벌였다. 중요한 브리핑 도중 쏟아지는 졸음을 참지 못하고 고개가 툭 떨어지는 아찔한 순간도 있었다. 그때 그녀의 옆자리에 앉아있던 세라 밀러가 일부러 서류 뭉치를 바닥에 와르르 쏟았다. 모두의 시선이 서류에 쏠린 사이 밀러는 존슨의 등을 강하게 꼬집었고 그 덕에 존슨은 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 그들은 비상 상황 코드 레드 입덧, 코드 블루 어지럼증, 코드 블랙 졸음 등 그들만의 암호를 만들어 실시간으로 서로의 상태를 공유하며 위기를 넘겼다. 민준의 역할은 의사를 넘어섰다. 그는 영양사이자 심리 상담사 그리고 생활 전략가였다. 입덧으로 고생하는 이들을 위해 직접 평택 시내 시장을 뒤져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사다 주었고 한국의 전통차인 생강차가 입덧 완화에 좋다는 것을 알아내 매일 아침 차를 끓여 보온병에 담아 주었다. 그는 인터넷을 뒤져가며 임산부에게 좋은 레시피를 연구했고 서툰 솜씨로 직접 닭가슴살 수프를 만들어 야간 근무를 서는 그녀들에게 배달해 주기도 했다. 그의 따뜻한 수프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그들의 지친 몸과 불안한 마음을 녹이는 가장 효과적인 약이었다. 어느 깊은 밤 작전 개시 후 가장 큰 위기가 찾아왔다. 헬기 조종사인 클로이 데이비스에게서 다급한 메시지가 도착했다. 코드 브라운. 출혈. 하열은 유산의 가장 위험한 징후였다. 메시지를 확인한 민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휴대용 진단기와 응급키트를 챙겨 단숨에 그녀의 숙소로 달려갔다. 굳게 닫힌 방문 앞에는 이미 연락을 받은 다른 5명의 여성이 창백한 얼굴로 모여 있었다.
그녀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마치 보초를 써듯 복도를 지키며 안에서 들려올 소식에 모든 신경을 집중했다. 숙소 안 데이비스는 침대에 누워 하얗게 질린 채 울고 있었다. 언제나 자신감 넘치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민주는 떨리는 마음을 애써 진정시키며 침착하게 진단기를 준비했다. 정적 속에서 그가 프로브를 움직이는 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다. 시간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제발 제발. 데이비스의 애끓는 기도가 흘러나왔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두근, 두근, 두근. 작지만 그 어떤 소리보다 힘차고 선명한 심장 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다. 민주는 모니터 한 구석에서 규칙적으로 깜빡이는 작은 빛을 찾아냈다. 여기 보입니까? 심장 아주 힘차게 뛰고 있습니다. 착상혈인 것 같습니다. 아기는 무사합니다. 민준의 말에 데이비스는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오열했다. 안도와 기쁨 그리고 감사함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문 밖에서 숨죽여 기다리던 여성들도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심장 소리를 듣고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그녀들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날 밤 차가운 군 숙소의 복도에서 그들은 피를 나누지 않았지만 그 어떤 자매보다도 끈끈한 생명의 연대감으로 하나가 되었다. 이 아찔한 위기는 그들의 비밀 작전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더 이상 각자의 비밀을 지닌 개인이 아니었다. 7개의 심장을 가진 하나의 운명 공동체였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고 여성들의 배는 조금씩 불러왔다. 더 이상 헐렁한 전투복으로도 그 미묘한 변화를 완전히 가릴 수는 없었다. 비밀은 물에 번지는 잉크처럼 서서히 하지만 분명하게 그 흔적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기지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군거림이 퍼져나갔다. 세라 중사, 요즘 살 좀 찐 것 같지 않아? 턱선이 사라졌어. 카터 대위님은 왜 저렇게 창백한 거야? 어디 아프신가? 유독 그 한국인 군의관이 몇몇 여군들만 챙기는 것 같지 않아? 뭔가 이상해. 의심의 눈초리들이 보이지 않는 그물처럼 그들을 조여왔다. 그녀들은 최대한 서로 붙어 다니는 것을 피하고 식사도 일부러 다른 시간에 하는 등 더욱 조심했지만 비밀의 무게는 점점 더 버거워졌다. 위기가 고조되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지원군이 나타났다. 부대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정년을 앞둔 흑인 여성 원사 마가렛 존스였다. 그녀는 30년 넘게 군에 복무하며 산전수전을 다 겪은 부대에 살아있는 역사와도 같은 인물이었다. 날카로운 눈썰미를 가진 그녀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기묘한 상황을 눈치채고 있었다. 김민준 대위의 야간 초과 근무 특정 여군들에게 집중되는 의료 상담, 그리고 보급 목록에 올라온 수상한 영양제들. 그녀는 이 모든 조각들을 맞추어 진실에 거의 근접해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존스 원사는 혼자 남아 서류를 정리하던 민준의 사무실을 조용히 찾아왔다. 민준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모든 것이 발각되었다는 공포가 엄습했다. 잠깐 얘기 좀 하지, 대위. 존스 원사는 의자에 앉아 민준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민준은 굳은 얼굴로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내가 아주 젊었던 시절, 걸프전에 파병 갔을 때였어. 그 지옥 같은 사막에서 내가 임신했다는 걸 알게 됐지. 남편은 다른 전선에 있었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무시당하던 시절이었거든. 임신 사실이 알려지면 불명예 전역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나는 석 달 동안 그 사실을 숨겼지.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먼 곳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가에 깊은 슬픔이 어렸다. 결국 아이를 잃었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했고 무리한 훈련을 계속했으니까. 내 군 경력은 지켰지만 내 아이는 지키지 못했지. 평생을 후회하며 살았어. 그녀는 다시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날카롭지 않았다. 깊은 연민과 이해가 담겨 있었다. 자네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아. 위험한 도박이라는 것도 알고. 하지만 자네 눈에는 내가 갖지 못했던 용기가 보이는군. 혼자 다 짊어지려고 하지 마, 대위.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을 거야. 그녀는 뜻밖의 그리고 가장 든든한 아군이 되어 주었다. 그녀는 자신의 오랜 경력과 인맥을 이용해 교묘하게 훈련 명단을 조정하고 의심의 눈초리들을 다른 곳으로 돌리며 보이지 않는 방패막이가 되어 주었다. 하지만 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운명의 날은 다가오고 있었다. 누군가 김민준 대위와 특정 여군들의 부적절한 관계 및 의무물자, 유용 의혹에 대한 익명의 투서를 넣은 것이다. 김 대위, 내 사무실로 즉시 오도록. 부대 지휘관인 스콧 대령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다. 민주는 지휘관실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며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문 앞에서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두려웠지만 후회는 없었다. 익명의 투서가 들어왔다, 대위. 자네와 밀러 중사를 포함한 6명의 부대원에 대한 내용이야. 비정상적인 야간 진료, 의심스러운 약품 청구, 그리고 부적절한 사적 만남. 해명해보겠나? 스콧 대령은 책상 위에 놓인 투서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의 눈은 진실을 꿰뚫어 보려는 듯 날카롭게 빛났다. 이 순간 민준에게는 여러 선택지가 있었다. 적당히 둘러대거나 자신만 처벌받는 선에서 거짓말을 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비겁한 선택지를 버렸다. 그는 자신의 뒤에 있는 6명의 여성과 그들 안에 자라나는 6개의 생명을 떠올렸다. 민주는 허리를 곧게 펴고 스콧 대령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투서의 내용 일부는 사실과 다릅니다. 부적절한 관계는 결코 없었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제가 규정을 위반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휘관실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보고 드리지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 제가 의료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6명의 장병이 임신 중입니다. 스콧 대령의 눈이 충격으로 커졌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뭐라고? 그들은 군인으로서의 경력이 단절될 것을 두려워해 임신 사실을 보고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주치의로서 그리고 동료로서 그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모든 의료적 조치는 제 독단적인 판단하에 이루어졌으며 규정 위반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저에게 있습니다. 해당 장병들은 제 지시에 따랐을 뿐입니다. 모든 처벌은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떨림도 없었다. 그는 거짓이나 변명 대신 가장 정직한 진실을 택했다. 그리고 그 진실의 모든 무게를 자신의 어깨 위에 짊어졌다. 스콧 대령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당혹감, 그리고 이해할 수 없다는 혼란스러움이 뒤섞여 있었다. 지휘관실의 시간은 멈춘 듯 했고 민준과 여성들의 운명은 이제 오직 한 사람의 선택에 달리게 되었다. 지휘관실을 나온 후 며칠 동안 시간은 마치 늪에 빠진 것처럼 더디게 흘렀다. 기지 전체에 폭풍 전야와 같은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스콧 대령의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민준과 6명의 여성들은 공식적으로 모든 임무에서 배제된 채 대기 명령을 받았다. 그것은 조사를 위한 행정적인 절차였지만 그들에게는 마치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수와도 같은 시간이었다. 두려움에 휩싸인 여성들은 매일 밤 민준의 숙소에 모였다. 작은 방 안에서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배를 어루만지며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에게 미안하다고 속삭였다. 최악의 경우 민주는 불명예 전역을 당하고 그녀들 역시 중징계를 피할 수 없을 터였다. 군인으로서의 삶이 끝장나는 것은 물론 앞으로의 미래조차 불투명했다. 우리가 괜한 짓을 한 걸까요? 그냥 조용히 포기했어야 했을까요?
에밀리 존슨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녀의 불안은 모두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었다. 그 순간 민주는 그들의 손을 하나씩 잡아주며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닙니다. 우리는 옳은 선택을 했습니다.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더 옳은 일은 없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우리는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할 겁니다. 그의 흔들림 없는 태도는 거친 폭풍우 속에서 길을 잃은 배에게 방향을 알려주는 등대와도 같았다. 그는 자신의 운명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도 오직 그들과 아기들의 안위만을 걱정하고 있었다. 한편 스콧 대령은 깊은 고뇌에 빠졌다. 그는 평생을 군법과 규율을 신념처럼 여기며 살아온 군인이었다. 원칙대로라면 김민준 대위를 군법회의에 회부하고 나머지 6명을 엄중히 처벌하는 것이 마땅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조용히 비공식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그가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마가렛 존스 원사였다. 존스 원사는 자신이 겪었던 과거의 아픔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이 여성들이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김민준 대위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그들을 돌보았는지를 증언했다. 대령님, 시대가 변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유능한 여군들을 아이와 경력 사이에서 하나를 포기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이 위기는 오히려 우리 군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대령은 6여군의 복무 기록을 모두 검토했다. 한 명도 빠짐없이 각자의 위치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아온 모범적인 군인들이었다. 그는 또한 민준이 제출했던 여군 체력 증진 및 영양 개선 프로그램 보고서를 다시 꺼내 읽었다. 그 보고서에는 단순히 영양제를 보급하는 것을 넘어 여성 군인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건강관리 시스템의 필요성이 놀라울 만큼 깊이 있는 통찰로 담겨 있었다. 마침내 결정의 날이 밝았다. 민준과 6명의 여성들은 다시 지휘관실로 호출되었다. 그들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다. 스콧 대령은 굳은 표정으로 그들을 맞이했다. 여러분은 군인으로서의 서약을 어기고 부대의 규율을 심각하게 위반했다. 이는 그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여러분의 행동은 부대 전체의 기강을 뒤흔드는 위험천만한 행위였다. 그의 서슬퍼런 질책에 모두가 고개를 숙였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대령의 목소리가 미묘하게 바뀌었다. 따라서 여러분의 공식 기록 파일에 서면 견책을 각각 기록하는 것으로 이번 사안을 종결하겠다. 네. 모두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서면 견책은 분명 징계였지만 그들이 예상했던 파면이나 군법회의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가벼운 처분이었다. 대령은 민준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김대위, 자네의 방법은 명백히 잘못되었고 군대의 지휘 체계를 무시한 월권행위였어. 하지만 환자를 지키려는 자네의 신념은 군인이기 이전에 의사로서의 본분을 다한 것이었다. 자네는 진정한 의사였어. 그리고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 하나를 들어보이며 역사적인 선언을 했다. 본관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부대 내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창설하기로 결정했다. 작전명은 프로젝트 라이트하우스다. 그는 방 안의 모두를 천천히 둘러보며 말했다. 이 프로그램은 부대 내 모든 임신한 여군들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의료 지원과 행정적 편의를 제공하고 출산 후에도 안정적으로 군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들은 우리 부대의 소중한 자산이지 골칫덩어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는 민준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이 역사적인 프로젝트의 초대 책임자로 바로 김민준 대위를 임명한다. 그리고 여기 있는 6명의 용감한 군인들이 이 프로젝트의 첫 번째 수혜자이자 앞으로 들어올 후배들의 훌륭한 멘토가 되어줄 것이다. 그것은 용서가 아니었다.
질책을 넘어선 신뢰이자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진정한 리더의 결단이었다. 지휘관실을 가득 채웠던 무거운 침묵은 이내 감격의 흐느낌으로 바뀌었다. 여성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민주는 자신에게 주어진 엄청난 책임감과 감사함에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날 이후 캠프 험프리스에는 놀라운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프로젝트 라이트하우스는 정식으로 출범했고 민준에게는 독립된 진료 공간과 충분한 예산이 지원되었다. 한때 비밀의 장소였던 그의 낡은 사무실은 이제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6명의 여성들은 더 이상 배를 가리지 않았다. 그녀들은 당당하게 그리고 자랑스럽게 임산부를 위한 전투복을 입고 부대를 활보했다. 그녀들이 함께 모여 산전 요가 수업을 받는 모습은 부대의 새로운 풍경이 되었다. 한때 부대의 외톨이였던 김민준 대위는 이제 모두의 존경을 받는 라이트하우스의 등대지기가 되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새로운 임무를 수행하며 폭풍우 치는 바다와 같은 군 생활 속에서 길을 잃을 뻔했던 많은 이들에게 따뜻하고 밝은 빛을 비춰주고 있었다. 프로젝트 라이트하우스의 불빛은 따뜻하고 멀리 퍼져나갔다. 한때는 불안과 비밀의 상징이었던 6 여성의 부푼 배는 이제 캠프 험프리스 내에서 희망과 긍정적인 변화의 아이콘이 되었다. 그녀들은 더 이상 숨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프로그램을 위한 훌륭한 조언자이자 개척자가 되었다. 김민준 대위의 진료실은 매일같이 활기가 넘쳤다. 그는 6명의 예비 엄마들을 위한 체계적인 산전 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매주 정기적인 검진은 물론 군인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영양 상담과 운동 요법을 개발했다. 세라 밀러와 마리아 가르시아는 그녀들의 풍부한 훈련 경험을 살려 임신 주차별로 안전하게 근력을 유지할 수 있는 운동 프로그램을 직접 시연하고 영상으로 제작했다. 정보 분석관인 에밀리 존슨과 군수 장교 아만다 카터는 복잡한 군 의료 및 행정 시스템을 분석하여 임신한 군인들이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과 지원 절차를 알기 쉽게 정리한 매뉴얼을 만들었다. 제시카 첸은 자신의 꼼꼼함을 발휘해 프로그램의 모든 예산과 물품을 관리했고, 클로이 데이비스는 임신 중 겪는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동료 상담 그룹을 조직했다. 그들은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었다. 스스로 등대지기가 되어 자신들처럼 어둠 속에서 홀로 두려워할지 모를 다른 여성들을 위해 길을 밝히기 시작했다. 그들의 활동이 알려지자 임신 사실을 숨기고 고민하던 다른 여군들이 용기를 내어 라이트하우스를 찾아왔다. 민준의 진료실은 곧 부대 내 모든 예비 엄마들의 사랑방이자 해방구가 되었다. 시간이 흘러 마침내 운명의 순간들이 다가왔다. 첫 번째 주자는 에밀리 존슨이었다. 모두의 축복 속에서 그녀는 건강한 딸을 순산했다. 브라이언 올굿 병원의 분만실에는 한미 양국의 군인들이 함께 기쁨을 나누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그리고 며칠 뒤 세라 밀러의 진통이 시작되었다. 그녀의 남편은 여전히 아프가니스탄의 전선에 있었다. 병원에서는 화상통신 장비를 설치해 그가 아내의 출산 과정을 멀리서나마 함께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화면 너머의 남편은 초조한 얼굴로 아내의 이름을 부르며 애태웠다. 세라, 괜찮아? 나 여기 있어. 힘내. 하지만 극심한 진통 속에서 화면 속의 남편은 너무나 멀리 있었다. 강인한 군인인 그녀도 생애 처음 겪는 고통과 두려움 앞에 점차 지쳐갔다. 바로 그때 분만실 한쪽을 지키고 있던 민준이 조용히 다가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밀러 중사, 내 말 들려요? 민준은 의사가 아닌 함께 사선을 넘었던 전우의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내가 아는 가장 강한 군인입니다. 그깟 진통 따위에 질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 팀원들이 모두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기도 지금 엄마를 만나기 위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전투를 치르고 있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힘이 있었다. 민준의 따뜻하고 단단한 손길, 그리고 진심 어린 격려에 밀러는 다시 한번 힘을 짜냈다. 화면 속 남편의 외침과 곁을 지키는 친구의 응원, 그리고 문 밖에서 들려오는 동료들의 기도 소리가 하나가 되어 그녀에게 전해졌다. 마침내 우렁찬 아기의 울음소리가 분만실을 가득 채웠다. 모두가 환호성을 질렀고 밀러는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행복하게 웃었다. 민주는 조용히 뒤로 물러서서 생명의 탄생이라는 경이로운 순간을 벅찬 가슴으로 지켜보았다. 그 뒤를 이어 기적처럼 모두가 약속한 듯 건강한 아기를 낳았다. 아만다 카터의 아들 마리아 가르시아의 쌍둥이 딸 제시카 첸과 클로이 데이비스의 아들까지. 병원 신생아실에는 라이트하우스 베이비들이 나란히 누워 잠을 잤다. 그 작은 생명들은 국적과 인종을 넘어 위대한 용기와 우정의 결실이었다. 민준의 파견 기간이 끝나는 날이 다가왔다. 1년이라는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있었다. 처음 이곳에 도착했을 때의 막막함과 외로움은 이제 아련한 기억이 되었다. 그의 환송회는 부대 전체의 축제처럼 열렸다. 스콧 대령은 그에게 부대 최고 훈장을 수여하며 김 대위는 우리 부대의 문화를 바꾼 진정한 영웅이라고 말했다. 민준이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 아침 6명의 여성이 아기를 안고 활주로에 그를 배웅하러 나왔다. 그녀들은 더 이상 군복이 아닌 각자의 개성이 드러나는 편안한 엄마의 옷을 입고 있었다. 이걸 어떻게 말로 다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준. 세라 밀러가 아기를 고쳐 안으며 말했다. 그녀의 눈가에는 이슬이 맺혀 있었다. 당신은 우리 6명의 인생뿐만 아니라 7개의 작은 생명까지 구해낸 거예요. 아니, 앞으로 이곳을 거쳐갈 수많은 엄마와 아기들의 미래를 지켜낸 거죠. 그녀들은 함께 준비한 선물을 그에게 건넸다. 그것은 커다란 액자에 담긴 사진 한 장이었다. 사진 속에는 출산을 몇 주 앞둔 만삭의 6 여성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녀들은 자랑스럽게 자신의 배를 어루만지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중심에 김민준 대위가 서 있었다. 그는 카메라를 보는 대신 자신을 둘러싼 6명의 여성을 바라보며 더없이 따뜻하고 자랑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비밀과 위기 속에서 태어난 세상에 둘도 없는 가족 사진이었다. 액자 아래의 작은 명패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우리의 의사, 우리의 친구, 우리의 등대였던 김민준 대위에게. 영원한 전우들이. 민준은 차오르는 감정에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한 명 한 명과 그리고 그녀들의 품에 안긴 작은 아기들과 눈을 맞추며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몇 년의 세월이 흘렀다. 프로젝트 라이트하우스는 캠프 험프리스를 넘어 주한미군 전체, 나아가 미군 본토의 여러 부대에서 벤치마킹하는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 잡았다. 세라 밀러는 부사관 최고 계급인 원사로 진급하여 프로젝트의 총책임자가 되었고, 다른 여성들 역시 각자의 자리에서 엄마로서 그리고 군인으로서 멋지게 활약하며 수많은 후배들의 롤모델이 되었다. 그들의 우정은 태평양을 넘어서도 계속되었다. 화상 통화 너머로 아이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지켜보고 서로의 경조사를 챙기며 그들은 영원한 전우로 남았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소아청소년과 과장실. 이제는 소령 계급장을 단 김민준이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다. 그의 책상 한가운데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만삭의 미군 여군들과 함께 웃고 있던 그날의 사진이었다. 그는 잠시 펜을 내려놓고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사진 속 자신의 미소는 조금 어색했지만 더없이 행복해 보였다.
평택의 낯선 하늘 아래서 시작되었던 기적 같았던 1년. 차가운 시선과 외로움, 절벽 끝에서의 사투, 은밀했던 비밀 작전, 그리고 마침내 터져나왔던 우렁찬 생명의 울음소리들. 그는 손가락으로 액자의 유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입가에 저절로 잔잔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인생을 바꾼 그 해의 기억은 그의 가슴 속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대 불빛처럼 남아 그가 의사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나아갈 길을 늘 따뜻하게 비춰주고 있었다.